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00년을 살아보니 지은이는 김영석, 발행은 댄스토리입니다. 이 책은 103세의 나이에도 활발한 저서 활동과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석 교수의 인생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려줍니다. 장년기와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귀한 책입니다. 저자는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한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의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셰익스피어의 말일 것이다. 결혼을 하지 마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을 해보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어느 쪽이든 후회는 있기 마련이다. 후회가 있어야 반성도 하고 성장도 있는 법이다. 결혼을 했다가 후회스러워지면 지금의 결혼 생활보다 더 좋은 미래가 있을까 싶어 선택하는 것이 이혼이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는 두 갈래의 길이 남는다. 독신으로 지내든가 다시 새로운 결혼을 하든가이다. 이혼하는 부부가 점점 많아지면서 요즘은 이혼이 최선을 위한 차선이 한 방법인 것 같은 인정을 받고 있다. 부부가 각자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헤어진다는 것에 누구도 반대하거나 막을 권리는 없다. 있다면 자녀들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의 행복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인지 이혼할 수도 있다는 예방적 사고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동거남녀가 늘어나고 있다. 또 살아보다가 불만스러우면 헤어지면 된다는 잠재적 조건 때문에 결혼을 너무 가볍게 보는 좋지 못한 풍토도 생겼다.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결혼에 뒤따르는 권리와 의무는 찾아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 약점을 안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후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 필수 조건인 사랑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은 결혼도 있고 인간적으로 충분히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 결혼도 있다. 상대방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사람인가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내 남편, 부인이 50세나 60세쯤 되었을 때 이런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를 고려해 보지도 않는다. 내가 주변에서 본 이혼할 수밖에 없어 이혼할 경우가 있다. 그들은 상대방의 외모와 부수적 조건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다. 내가 아는 한 주부는 치과 의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대학 때 만난 남자친구는 조선 왕조 때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재산 관리가 남편의 직업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물려받은 재산은 점점 축소되고 하는 일은 없이 지냈다. 70세가 지나고 보니까 큰 수입은 아니나 부인의 노력은 보람이 있는데 남편은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노년기로 전락해버렸다. 상대방의 인간성이나 인격, 장래성보다는 집안의 명예, 갖고 있는 감투, 누구누구의 아들과 딸, 이런 조건들을 보고 결혼했다가 후회하거나 늦은 이혼을 택하는 이들도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격이나 양가의 전통 차이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나 편견이 심한 종교적 가치관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내가 70년대에 겪은 일이다.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제자 교수가 미국에 살고 있었다. 성격과 교수의 자질을 갖춘 좋은 부부였다. 그런데 내가 다른 대학에 머물고 있을 때 나를 초청했다.
며칠 같이 지내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그 부부가 나를 찾은 이유는 종교적 신앙의 문제 때문이었다. 남편 교수는 나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다니는 한인교회의 목사를 둘러싼 분규 때문에 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상식과 교양을 갖춘 사회인들보다 더 수준 이하의 갈등과 대립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부인의 아버지는 그 당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특별한 기독교 교단이 총책임자였다.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며 심지어는 남자들이 군 복무까지도 거부하는 교단이었다. 그 부친 밑에서 신앙적 교육을 받은 딸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가 주도하는 교단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까지 거부하는 반종교인이 된 것이다. 스스로를 무신론자로 이끌고 간 상태였다. 나는 그 부부에게 두 가지 권고를 했다. 신앙은 교회를 따르는 것도 아니며 어떤 인간적 교리에서 인생을 해석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좋지만 부친과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신앙 자체를 저버리는 것도 최선의 길은 못 된다. 일요일이 되면 둘이서 바이블을 같이 읽으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원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라. 그 가르침을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여라. 나 같은 사람은 예수의 교훈 이상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찾을 길이 없어 신앙을 버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인이 부친이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신앙이 다른 가족들과 어떻게 한평생을 살 수 있겠는가 해서 가족에게 신앙을 강요하기도 하고 심하면 가정보다 교단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권유하는데 그런 종교와 신앙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니까 아깝지 않게 떠나라고 권했다. 누가 어떤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가정을 파국으로 이끄는 종교적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 반인륜적인 신앙은 버림을 받아야 한다. 신앙이 문제만이 아니다. 인간과 가정의 중요성까지 수단과 방편으로 삼는 모든 사상과 교훈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때 공산주의 사상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인생관과 가치관이 극심한 차이는 부부간의 사랑을 방해하고 가정의 불행을 초래할 수가 있다. 또 흔히 연예인들은 이혼율이 높다는 얘기를 한다. 통계로 보아도 교육계 사람들보다는 연예계 남녀들이 이혼율이 높은 것은 다른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영역의 사람들보다 훨씬 감성적이며 정서적이다. 그래서 예술인이 된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감정적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다. 자연히 지성적이거나 이성적 기능이 약화되기 쉽다. 사람은 백이 마음의 영역을 지성, 감성, 의지가 3등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자나 철학자들은 지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감성 문제는 크게 다루지 않는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의지적인 면이 중하기 때문에 감정 문제는 경험에 맡겨둔다. 그러나 부부가 연예 분야에서 일할 때는 감정 대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타협과 해결의 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다. 자연히 감정의 갈등이 심화되면 부부간의 타협과 양해가 힘들어진다. 나에게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문제를 안겨준 분이 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진 작가이다. 한 번은 나와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가급적이면 예술가들끼리 결혼은 권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분은 대학의 교수였고 남편 되는 이도 예술가 교수였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수준 높은 예술가였기 때문에 감정적 트러블이 가시지 않는다는 고백이었다. 나보고 하는 얘기였다.
교수님은 철학 교수시니까 폭넓게 사모님이 주장과 요청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다. 천주교인이 아니라 성당에서 혼배를 올리지 않았다면 이혼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고백이었다.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예술인들과 연예인들은 그런 장점과 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미리부터 그런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함께 걱정해보고 싶은 문제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환혼기 이혼에 관해서이다. 참고 참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선택이 환혼기 이혼이다. 내가 가까이 지내던 친구 한 사람도 그랬다. 아들 둘과 딸이 있었는데 부인이 아들 집으로 가면 자기는 딸 집으로 오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녀들이 집을 서로 교대해서 오고 가는 살림을 했다. 아들, 딸이 모두 미국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내 친구는 말년에 혼자 한국으로 와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미 이혼 상태와 다름이 없었다. 대개의 경우 그런 상태가 되는 원인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서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한 채로 지내다가 늙어지니까 더 문제 삼지 않고 지내는 것이다. 이런 경우들을 살펴보면 황혼기 이혼은 가정적 불행이기도 하나 개인의 인생도 실패했다고 보아 잘못이 아닐 것이다. 차라리 결혼보다는 자신을 위한 취미생활이나 개성을 살려갔다면 보람있는 인생을 펼쳐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소질과 재능을 발휘하지도 못했고 가정적으로도 행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디에 잘못이 있었는가? 대개의 경우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만 하지 나누어 줌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격이다. 내 후배 한 사람은 6딸이 자라는 집이 독자로 태어났다. 부모의 사랑을 독점한 셈이다. 그래서 위해줌을 받기만 했지 자기가 도움을 주는 생활이 빈곤했다. 결혼 후의 아내도 그렇게 해줄 것으로만 믿고 있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어려움을 겪다가 크게 뉘우치고 자기가 먼저 위해주는 것이 사랑임을 배웠다. 한국에 있을 때는 모르고 있다가 미국에 머물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해보았던 것이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내외가 모두 사랑의 탑을 쌓아가는 길을 열었던 것이다. 또 황혼이 부부가 이혼하는 가정을 보면 성장할 때부터 이웃과 사회에 대한 기여나 봉사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다. 내 부친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한 옛날 사람이다. 그러나 어린 나에게 사람이 자신과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가정이 가장이나 어른만큼밖에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항상 내 직장을 위하고 이웃을 걱정해 주는 사람은 직장과 지역사회의 지도로 성장할 수가 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언제나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국가와 민족의 지도자로 자랄 수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런 열린 마음과 섬기려는 뜻이 있는 사람은 가정이 더 큰 의무와 책임을 깨닫기 때문에 가정적 불행과 고통을 극복할 수도 있는 법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진심으로 위해주는 부부는 그 자녀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 때문에도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저버릴 수 없는 인생이다. S 중고등학교의 교장과 이사장을 지낸 김 장로는 나와 아주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친구이다. 14살이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가 92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만나곤 했으니까 78년간 친구인 셈이다. 김 장로가 살았을 때 한 이야기다. 아침이 되면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것이 일과였는데
그날은 쏟아지는 소나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교회 가기를 포기하고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 1살 아래인 부인이 혼자 일어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누워서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허락되시면 우리 장로를 먼저 하늘나라로 인도하신 후에 저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반을 같이 먹다가 김 장로가 그래 나 먼저 보내고 혼자 남으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오? 애들하고 즐겁게 살 자신이 있나? 새 남자하고 연애를 할 나이도 아니고 라고 물었더니 기도하는 것을 들었소? 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정을 살펴보았는데 80이 넘어서 혼자 남는 할아버지가 제일 가엾어 보입디다. 자식들한테도 대접을 받지 못하지 다정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살림을 꾸려가지도 못하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것으로 도와주지는 못해도 영감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다가 뒤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야 애들 집에 붙어 살면 되지만 늙은 남자는 오라는 곳도 없고 내가 당신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 갈 테니까 마음 편히 지내세요. 이제는 갈 준비를 할 나이가 되었고 라는 아내의 설명이었다. 그 심정을 알고 있는 김 장로는 고마워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장로가 세상을 떠나 내가 문상을 갔더니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90이 넘었으니까 호상이어서 그런 것 같았다.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상가에 왔으면서도 만나는 친구들끼리 대화가 더 즐거웠던 모양이다. 내가 안으로 들어섰더니 한 후배가 인사를 하면서 교수님은 섭섭하시겠어요. 오래 같이 지낸 친구분이어서 라는 것이었다. 자기네들은 슬프지 않다는 표정 같기도 했다. 나까지 그들 속에 끼어 웃을 수는 없었다. 사모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물었다. 피곤해서 저쪽 작은 방에서 쉬신다고 알려주었다. 문상객이 별로 없는 밤 시간이었다. 부인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었다. 결혼할 때부터 잘 아는 사이였고 내 아내와도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 섭섭하시지요? 라고 물었다. 섭섭이야 하지요. 그래도 먼저 보내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 고마운 마음도 있어요. 혼자 두고 내가 먼저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했어요. 김 교수님 사모님은 먼저 떠나시면서 교수님께 참 미안했을 거예요. 끝까지 도와드리지 못해서 라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그래 보내는 내 마음도 무거웠지만 나를 혼자 남겨두고 가는 아내의 마음은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아내가 말은 못했어도 그런 표정은 항상 갖고 있었다. 한 번은 당신이 옛날로 돌아가기는 힘들어도 지금 같은 건강은 오래 유지된다고 의사가 그랬다고 했더니 아내는 내 가슴에 기대면서 슬프게 울었다. 도와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백년해로를 복 중의 복이라고 했던 것 같다. 내 친구 김태기 선생은 89세에 세상을 떠났다. 부인은 다리 불편은 있었어도 건강했다. 안병욱 선생은 우리 나이로 93세에 작고했다. 부인은 대단히 건강해서 잘 보살펴 주었다. 한우군 선생은 86세로 세상을 떠났다. 부인은 따님처럼 보일 정도로 건강한 모습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정진경 목사도 갑자기 작고했기 때문에 무척 건강했다. 정 목사의 사모도 건강했다. 정 목사는 나보다 1살 아래였다. 90세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런 축복을 받지는 못했다. 아내가 20여년 병중에 있다가 먼저 갔다. 13년 전이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박복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90세가 넘을 때까지 부부가 건강하게 해로하는 것을 보면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긴 세월 동안 다정하게만 지낸 것은 아니다. 힘든 일도 겪었고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면서 살았다. 부부싸움도 사랑있기에 갖는 한 과정일지 모른다. 신부나 스님은 부부싸움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목사들도 크고 작은 부부싸움은 다 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젊었을 때는 모르겠으나 60이 넘어서는 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비결은 간단했다. 한 장로의 얘기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서면서 목사님은 항상 사모님이 눈치와 안색을 먼저 살펴본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저 내래 잘못했지요 라면서 인사를 대신한다. 사모님이 내가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내래 잘못했다는 거지요 라면 또 사과한다. 그러면 사모님은 말없이 지나간다는 얘기였다. 부부싸움의 양상도 다양하다. 아주 대단한 가정에서 일하는 한 파출부 아주머니 얘기다. 소망교회의 광 목사에게 전해 들었다고 한다. 부부가 모두 박사이다. 남편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부인은 대학의 교수이다. 둘이 싸움을 하게 되면 무조건 대화를 중단한다.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으면 필요한 사람이 거실 꽃병 밑에 쪽지를 놓고 나간다. 그것을 본 남편이나 아내는 대답을 써서 그 자리에 놓아둔다. 어떤 때는 일주일이 넘도록 말을 안 하는 때도 있다. 언성을 높여 싸우지를 않으니까 남들이 보면 다정한 부부로 착각하고 부러워한다. 그러다가도 어떤 가정에 초대를 받으면 같은 차를 타고 초대한 가정 문 앞에까지 간다. 물론 아무 말도 없이. 그러나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웃으면서 집주인과 인사를 나누고 다정하게 접대에 응한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다정한 부부일 수가 없다. 파티가 끝나고 차 안에 들어와서부터는 또 남인 듯이 말이 없다. 그렇게 싸우기를 오래 계속한다는 것이다. 파출부가 하는 얘기다. 두 분이 다 우리와는 다른 박사들이니까 싸우는 방법도 우리는 못 다르겠다는 말이었다. 대부분의 부부는 나이 들수록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 어떤 부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우는 것이 일과가 된다. 그런 싸움도 사랑의 표현 방법인 것 같다. 70 중반쯤 되면 자녀들 앞에서도 승부를 가리고 난다.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자녀들이 상의를 했다. 어머니가 팔순이 되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잔치를 겸해 온 가족이 온천에 가기로 했다. 2박 3일이 여정이었다. 자녀들이 모여서 큰 절도 드리고 다 함께 내일 아침에 온천으로 갈 테니까 부모님도 준비를 하시라고 부탁했다. 어머니가 큰딸에게 너희 아버지가 가고 싶으면서도 나와는 같이 안 간다고 할지 모르니까 잘 꼬여서 화내지 않게 하라고 부탁했다. 큰딸이 아버지에게 내일 아침 7시에 떠나니까 준비하시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나는 너희 엄마하고는 같이 안 간다고 선언했다. 아버지, 언제 또 기회가 있겠어요. 엄마 생신인데 모르는 체하고 따라오세요. 라고 했더니 나는 절대로 안 간다고 너희 엄마에게 얘기해 두었다. 너희끼리 다녀오너라고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큰딸이 어머니에게 엄마가 잘 타일러 보세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내가 왜 용서를 구해? 안 가면 자기만 손해지. 라면서도 큰아들 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라고 했다. 큰아들 얘기로는 아버지는 몸도 불편해 안 가신다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딸들이 이틀 동안 먹을 밑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버지 밑반찬을 준비해 두었으니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세요. 이 다음에 아버지 생신 때는 엄마도 모시고 갈게요. 라고 했더니 내 생일 때도 엄마랑은 절대로 같이 가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얘기했더니 모친도 잘됐다. 나도 내 생일이니까 참지. 너희 아버지 생일에는 어디에도 안 간다고 응수하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다. 떠날 준비를 다 갖추고 큰딸이 아버지 그럼 저희들은 떠났다가 이틀 후에 올게요 라면서 방문을 열었더니 아버지가 양복으로 갈아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앉아 있었다. 아버지도 가실래요? 했더니 차가 몇 대나 가냐? 라고 물었다. 2대라고 대답했더니 너희 엄마와 딴 차로 가면 내가 가주겠다며 나섰다. 가족들이 모두 웃었다. 먼저 앞차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괜히 허세 부려보는 게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오지 말라고 큰 소리 칠 걸 그랬다 하면서도 안심이 되는 눈치였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막내딸에게 작은 오빠도 차를 가지고 왔느냐고 슬그머니 묻더라는 것이다. 따라갈 체면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딸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싸우는 재미로 사는데 한 분이 먼저 가시면 무슨 낙오로 사실지 모르겠다는 걱정이었다. 싸움이 끝나면 인생도 끝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부부는 이혼은 하지 않는다. 싸움도 하나의 사랑의 방법인 것이다. 이혼은 사랑도 끝나고 사랑의 싸움도 끝났을 때의 선택이다. 부부의 사랑이 어떤 더 높은 것에 위하게 될 때는 질적으로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한두 가지 얘기를 소개하겠다. 한 여성이 미스 코리아로 당선되었다. 그 당선을 전후해서 서울대 의대의 내과 의사를 만나곤 했다. 여자의 부모는 A 의사의 인품과 장래를 보아 딸에게 결혼할 것을 권했다. 여자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결혼을 했다. 그 A 내과 의사는 고등학교 때 내 제자였다. 성실하고 의사다운 의사가 되겠다는 희망을 안고 있었다. 흠이 있다면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집안으로는 자랑거리가 없었다. 그 여자는 결혼 후부터 초라한 시부모의 모습이 불만이었다. 국립대학의 교수 봉급은 얼마 되지 못하던 때였다. 여자는 자신의 친구들은 더 좋은 조건에 결혼하는데 자신만이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고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 불만이 쌓여 남편에 대한 존경심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내 제자인 A 교수도 고민에 빠졌다. 차라리 미스 코리아가 아닌 평범하고 성실한 여자와 결혼했더라면 좋았을걸. 그랬다는 후회심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A 교수는 또 교수로서의 꿈이 있었다. 유능한 제자여서 나도 후일에 사회에 도움을 주는 의사가 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둘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부부 동반으로 모임과 파티에 참석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여자로서의 불만도 커지기 시작했다. 미스 코리아까지 된 자신의 신세는 신기루와 같이 사라진 것으로 느껴졌다. 아내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고 아내의 불만스러운 마음을 채워줄 수도 없다고 생각한 A 의사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장기간 아프리카에 의료 봉사를 떠나기로 했다. 가 있는 동안 아내의 선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혼까지를 전제로 삼은 것이었다. 아프리카에서 첫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아내는 아프리카로 남편을 만나러 갔다. 남편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반기면서도 아내의 선택을 더 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내가 임기가 끝나면 서울로 가냐고 물었다. A 교수는 연구 프로젝트가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있고 싶다고 말했다. 아내는 말없이 한 달 더 아프리카에 머물렀다. 그 한 달 동안에 자신과 남편의 장래를 다시 구상해 보았다. 남편이 이전보다 더욱 존경스러워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서울의 주변 남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상한 꿈이 있음을 보고 느꼈다. 자신은 어떤가? 미스 코리아로 당선되었다는 미모 외에는 갖춘 것이 없었다. 60세쯤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초라한 아주머니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을 것 같았다.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돈을 갖고 호화스럽게 살았을 것이다. 그 뒤에는 출세한 남편과 결혼했더라면 남편이 그 지위에서 떠났을 때는 속빈 사모님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 남편은 나보다 몇 배나 인간다운 보배스러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돈이나 유명함으로 따질 수 없는 존경심이 움트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에 조금 더 머물면서 발견한 남편이 인간다움과 자기에 대한 욕심과 이용심이 없는 사랑에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남편을 만나보고 서울로 돌아올 생각이었으나 함께 더 머물면서 자기의 꿈은 꿈이 아니고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더 높은 뜻을 찾아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기로 했다. 어느 사이엔가 아내의 얼굴에서는 화장기가 사라졌고 화려한 옷이 사치스럽게 보여 입지 않고 남편이 이를 도왔다. 한국에서는 남편과 같이 와서 봉사하는 간호사들이 자기보다 몇 배나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부러워졌다. 두 번째 임기가 끝나면서 A 교수는 미국 프로비던스에 있는 대학병원이 초청을 받아 그곳에서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다. 나는 20대 후반에 헤어진 후에는 만나지 못했던 A 교수를 미국에서 만났다. A 교수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정 박사가 일부러 나를 데리고 A 교수가 있는 곳까지 갔던 것이다. A 교수는 고등학교 시절과 변함없이 차분하고 온화한 표정이었다. A 교수의 부인이 참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 특차로 입학한 아들이 있었다. 대학에 관여하는 어른들에게 전구를 가르치다가 들어오는 길이라면서 나에게 인사를 했다. 늠름한 젊은이가 되어 있었다. 하루를 보내고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 박사에게 A 교수 부인이 참 미인이라고 말했더니 그동안 있었던 사연들을 얘기해 주었다. 친구들이 두 사람이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함께하면서 재출발하게 되었다는 얘기였다. A 교수 부인은 소박한 가정주부로 보였으나 참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과거 얘기를 듣고 나니까 A 교수 부인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젊었을 때보다도. 모든 남녀는 인생의 끝이 찾아오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통이 짐이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인생이다. 마지막 선택권은 누구에게나 있다. 지금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나 한때는 많이 소개되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는 버너비라는 도시가 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 밴쿠버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에는 캐나다 명문 대학 중 하나가 있다. 바로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이다. 그 대학에 테리 폭스라는 학생이 있었다. 캐나다에서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운동선수를 겸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개 운동선수는 우등생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테리 폭스는 농구선수로 활약하기도 한 촉망받는 젊은이였다. 그가 18세 되는 1977년 3월 심한 무릎이 통증을 느껴 진단을 받은 결과 치유되기 어려운 암 질환임을 발견했다. 수술을 받아도 완치된다는 보장은 없었다. 그 젊은이가 수술을 받기 위해 준비를 갖추고 잠들었던 밤에 꿈을 꾸었다. 자기가 북아메리카 대륙이 동쪽 대서양 바닷가로부터 태평양 쪽이 고향 밴쿠버까지 달리기를 하는 꿈이었다. 폭스는 그 꿈을 깨면서 암 치료를 받고 나면
대륙횡단이 마라톤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을 살아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목표를 세웠다. 캐나다를 동서로 횡단하자 기금 100만 달러를 모아 청소년 암치료 연구에 기부하리라. 18개월 동안 암 치료를 받은 폭스는 1979년 2월부터 뼈를 깎는 마라톤 연습을 시작했다. 1년여에 걸친 연습을 끝낸 폭스는 형이 도움을 받아 대륙을 지나 대서양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다. 거기서는 작은 트럭을 준비하고 한쪽 다리는 수술로 절단을 했기 때문에 목발을 여러 개 밤에 갖고 떠났다. 형은 운전을 하고 동생은 대륙횡단이 마라톤을 시작한 것이다. 밤에는 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달리는 것이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알리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연을 물으면 암투병으로 오래 살지는 못하겠으나 계시가 있어 마라톤을 한다고 말했다. 그것도 몇만 리 길이 되는 대륙횡단이 장거리를. 그 작은 모험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몬트리올까지 갔을 때는 언론이 관심을 모았고 그 젊은이의 용기를 극찬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성공을 빌었다. 그 다음부터 그가 달리는 길가에는 완주와 건강을 기원하는 군중이 모이기 시작했다. 매스컴은 하루하루의 주행 기록을 보도해 주었다. 그가 오타와에 도착했을 때는 많은 군중이 모여 환영했고 때마침 벌어지는 야구 시합이 시구자로 위촉하기도 했다. 그 다음부터는 주력이 피로가 심해져 3마일씩을 달리고는 휴식을 취하고 밤에 잠을 자는 일과를 택했다.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으나 그는 달리고 또 달렸다. 캐나다 제1위 도시인 토론토까지 왔을 때는 달린 거리가 3,300마일이 되었다. 더 달릴 수가 없게 된 폭스는 형에게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비행기로 밴쿠버까지 돌아온 폭스는 1981년 6월 29일 밴쿠버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22세의 젊은 나이였다. 그렇게 해서 발병 후 4년여의 인생을 끝냈다. 토론토를 떠난 후에는 캐나다의 전 시민이 그의 용기와 투병의 승리를 빌었다. 그가 달리고 있는 동안에 여러 시민들이 암 환자를 위해 기부한 모금액이 2,200만 달러나 되었다. 그 기부금은 청소년 암 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였다. 캐나다의 전 시민이 TV를 통해 폭스의 소식을 전해 듣고 감명을 받았다. 암 치료를 위한 기금은 추가되었다. 그 사실은 16개국에 소개되었다.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는 그의 죽음을 애도해 반국기를 개항케 했다.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 시대의 가장 용기 있는 젊은이라고 극찬해 주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문제를 자신에게 던져 보았을 것이다. 나도 그러했다. 나에게 시한부 인생이 주어진다면 그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젊었을 때는 삶의 시간적 단위가 긴 편이다. 20년, 30년의 계획을 세워보기도 한다. 그러다가 50고개를 넘기게 되면 10여 년씩의 설계를 해본다. 다시 세월이 흘러 70대가 되면 10년의 계획도 가능할까 싶어진다. 78세의 남자들이 평균 수명이라고 전해진다. 나와 같이 90이 언덕 위에 서게 되면 삶의 계획이 2년이나 3년으로 짧아진다. 지나간 과거는 점점 길어졌으나 다가올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다. 나도 출판사와 약속을 하고는 맡은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하는 때가 있다.
철학계 후배들이 청을 받아 철학과 현실 개간주의 연재를 청탁받은 일이 있다. 1년에 4차례 200자 원고집 100장씩 계속 발표하는 내용이다. 그것이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려면 1000장은 넘어야 한다.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2년 반의 세월이 필요하다. 나도 모르게 그 일이 가능할까를 묻게 된다. 그때는 우리 나이로 계산해 99세가 된다. 고민한 나머지 원고지 1000장쯤은 미리 써놓기로 하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그때에 가서 완성해야겠다. 내 학문과 사상적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는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니다. 내 제자 한 사람은 80대 초반에 췌장암을 발견했다. 의사는 수술이 잘 될 거라고 말했지만 누구도 생과 사의 시기는 모르는 법이다. 죽음의 여신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는 누구도 모른다. 내 제자는 치료를 받을 것인가 주어진 일을 하다가 갈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주어진 일이었다.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자는 것이다. 내 집에도 찾아온 일이 있었다. 이전과 다름없이 웃는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떠났다. 나는 빈손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허전해 보여 책은이 져서 한 권을 주었다. 옛날의 제자 모모 군에게 라고 써주었다. 18세 때 내 제자가 되어 60년이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자는 전과 같이 웃으면서 떠났으나 나는 저 친구가 내 책을 끝까지 읽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다. 조간신문에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어떤 철학자는 죽음이 내 삶 속에 둥지를 틀고 있을 뿐 아니라 손님이 나를 찾아 마중 나오듯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공간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그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한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 앞으로 2년 정도의 일은 책임 맡고 있으나 그러고도 여백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 물어야 한다. 그래서 2가지 과제를 예상하고 있다. 나의 100세 인생에서 꼭 남기고 싶었던 나름대로의 마음과 정신적 유산을 고백하자는 뜻이다. 강연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더욱 좋고 그게 안 되면 이야기로라도 남기고 싶다. 그러고도 정신적 여유가 허락된다면 간간히 떠오르는 삶의 단상들을 묶어 작은 한 권의 책으로라도 남겼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그런 여유를 갖지 못했던 때문이다.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의 객관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나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은 그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나와 친분이 있던 2사람이 있다. 나보다 2~3살 연하이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사회적 공헌도 컸으나 지금은 치매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 신체적으로는 건전한 셈이지만 정신적 기능을 상실한 지 몇 해가 지났다. 다른 한 분도 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정신적 기능은 크게 변화가 없다. 기억력도 그대로이고 사고력도 크게 약화되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신체적 건강이 먼저 쇠퇴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하루의 대부분을 침상과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다. 나에게도 그런 때가 곧 찾아올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까지 시간이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는 인생의 마라톤 경기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완주할 것인가를 함께 물어보자는 것이다. 과거의 연장일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위한 출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선택과 결단인 것은 사실이다.
가수가 부를 수 있는 마지막 노래 같을 수도 있다. 성직자들이 남겨주고 싶은 마지막 설교와 같을 수도 있다. 그 메아리는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남기고 싶은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뒤늦게 지금 그런 물음을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선각자들은 50이나 60대 이후부터 그런 실존적 결정을 내릴 수 있었기에 역사 건설이 주춧돌을 놓았던 것이다. 인생의 나이는 길이보다 의미와 내용에서 평가되는 것이다. 누가 오래 살았는가를 묻기보다는 무엇을 남겨주었는가를 묻는 것이 역사이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노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보통 65세부터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버린 지 오래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75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인간적 성장이 가능하다. 신체가 쇠약해지면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생각은 동물적이거나 생리적 관점이다. 신체적인 성장은 여자가 22세까지이고 남자는 24세까지라고 한다. 그 후부터는 서서히 하강하는 것이 신체적 과정이다.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성인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누구나 늙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그런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후배 교수들이 회갑이 되었다고 말하면 저 친구는 철도 들기 전에 회갑부터 맞이하네 라고 생각한다. 나도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내 선배 교수인 정석혜 선생이 한 번은 나에게 김 선생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더라고 물었다. 내가 70대 중반입니다 라고 했더니 좋은 나이로구먼 하면서 부러워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1961년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이었다. 백인 교수들은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지금 내가 노년기는 언제부터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은 성장이 끝나기 시작하는 때를 더듬어 보자는 뜻이다. 만일 성장이 정지되는 75세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늙기 시작하는 것은 75세부터라고 보아 좋을 것 같다. 그러다가 80세가 되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 나이가 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나의 인생이 정착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된다. 내 주변에서도 그렇다. 중고등학교 때 동창이나 대학 친구들을 만난다. 그 나이쯤이 되면 모두가 살아온 과거의 결과를 보여준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다.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도 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도 드러난다. 때로는 밖에 나갔다가 동료나 후배 교수들을 만난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이 인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쓸쓸함을 보여준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우리들 각자의 노년기는 어떠할까 반성해 본다면 80쯤의 나이가 평가의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다. 흔히 말하는 대로 나는 과연 성공했는가? 지금도 행복하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래도 존경스러운 삶을 이어왔는가?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글을 쓰고 있는 나는 97세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89개를 가지고도 17년이 지난 셈이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곤 한다. 내 잃어버린 삶의 결함을 채워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남겨주었던가? 내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싶어지기도 한다.
나는 가까운 친구들을 보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가까운 친구였던 김태길 서울대 교수는 76세 때 한국인의 가치관에 관한 책을 내놓았다. 88세까지는 노쇠 현상을 크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또 한 친구인 안병욱 교수도 94세에 작고했다. 병중에 있던 4에서 5년을 제외하고 89세까지는 일을 계속한 셈이다. 성결교의 좋은 지도자였던 정진겸 목사는 88세까지 정상적으로 일하다가 다음날 스케줄을 짜놓고 잠든 것이 영면으로 이어졌다. 김수환 추기경은 병으로 불편은 했으나 87세까지 영향력을 보여준 셈이다. 나는 약간 예외인지 모르겠다. 65세가 되면서 연세대를 정년으로 떠났다. 후배들에게 나도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내일부터 졸업생답게 사회에 나가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농담 섞어 말했다. 그리고 만 31년간 또 일을 했다. 교육계에서 40년, 사회교육에 동참하고 31년을 보냈다. 71년 동안 일한 셈이다. 앞으로 몇 해나 더 지금 생활이 연장될지 모르겠다. 매일 원고도 써야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쯤은 강연에도 나가고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이도 있다. 해오던 일이니까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일하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아직은 사회가 요청해 오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다.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적합할지 모르겠다. 75세까지는 나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일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창의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 후부터는 창조적인 노력이나 성장은 불가능하더라도 그 성장해 놓은 수준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평균 성장 수준은 그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다. 나이 성장이 80이었다면 사회적 성장은 70 정도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10 정도의 도움은 줄 수도 있고 또 사회가 요청하기도 한다.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어떤 분야의 수준은 90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나는 배워서 잘해야 한다. 그러나 70 정도의 성장에 머무는 분야가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건강만 허락된다면 그들을 돕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요 사이는 60분 정도까지는 강연은 서서 한다. 그보다 긴 강연을 맡았을 때는 앉아서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원고를 쓰는 일은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왜 이런 부끄러운 얘기까지 하는가? 지금도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쓰는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실한 노력과 도전을 포기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 80쯤 되면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스스로 나는 행복했다고 인정하며 주변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일생을 살았다고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한편으론 스스로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부끄러움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 사회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는 자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나 자신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뒤늦게 발견한 인생의 교훈이 있다. 인생에서 50에서 80까지는 단절되지 않은 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50부터는 80이 되었을 때 나는 적어도 이러한 삶의 조각품을 완성해야 한다는 준비와 계획과 신념과 꾸준한 용기를 갖고
제2 마라톤을 달리는 각오로 재출발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노년기에는 존경스러운 모험을. 내 아내가 발병하고 2-3년 지났을 때였다. 친구인 C 교수가 내 방에 들렀다. 한 가지 충고라도 할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C 교수의 아내가 밖에서 2-3차례 내 모습을 보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호라비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아무리 안 사람이 병중이고 위독하다고 해도 교수도 공인인데 또 젊은 학생들 앞에 서야 하는데 남이 보아도 안 됐다는 얘기였다. 내 친구는 같은 남성이니까 느끼지 못했지만 여성들이 눈으로 보았을 때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던 모양이다. 나는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도 부인에게도 충고에 따르겠다는 얘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까 혼자 된 선배나 친구들을 보았을 때 나도 비슷한 느낌을 받곤 했다. 신과대학 교수였던 유 교수도 상배한 후에는 눈에 띌 정도로 초췌해 보였다. 내 아내는 좀채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내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을 것이다. 제자들 앞에 섰을 때는 물론이지만 가견의 초청을 받았을 때는 더욱 내 책임이 중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옷차림이었다. 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게 비교적 밝고 젊어 보이는 모습을 따르기로 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을까? 옷에 대한 안목은 좀 높아진 셈이다. 아내가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서 예전에 무관심했던 때와는 달리 신사다운 면모를 갖추려고 노력했다. 지금은 그 점에 있어서는 자랑거리는 못되지만 합격 점수는 얻은 셈이다. 내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내가 앞선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다. 요 사이는 밖으로 나갔다가 후배 교수들을 만나면 옷을 좀 잘 입고 다니면 어떻겠냐고 얘기해준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외모까지 초라해지면 어떻게 하는가 싶은 농정심을 가져도 본다. 십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옷차림이나 모든 면에서 60대 신사로 보이자는 욕심을 내보이기도 한다. 누구를 위해서라고 물으면 나 자신보다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이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외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아빠보다 더 멋지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본래부터 할아버지가 멋쟁이였단다 라고 말하며 웃곤 한다.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든다. 늙은이들이 젊은 옷차림은 사회를 더욱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준다. 옷을 잘 입는 신사충에는 끼지 못해도 인품을 떨어뜨리는 옷차림은 하지 않아야 한다. 또 한 번의 얘기가 있었다. 내가 상배하고 1년이 좀 지났을 때였다. 중고등학교 동창 셋을 만났다. 모교에 갔다가 자리를 함께한 것이다. 한 친구가 형석형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우리 고향 정취가 풍기는 식당으로 가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송추에 있는 평양 면호까지 갔다. 평양식 상차림 그대로였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 이사장과 둘이 차에 남게 되었다. 그 친구가 사실은 김형이 상배하고 혼자 되었고 20여 년이나 뒷바라지에 고생했을 것 같기도 해서 위로를 겸한 점심을 같이 했는데 오늘 대하고 보니까 호라비가 되었다는 흔적은 없는데 김형의 특징은 잔잔한 미소이고 얘기할 때는 웃음을 잃지 않곤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옛날 그대로야. 보기 좋아 라는 것이었다. 나는 친구들이 보여준 우정에 감사하면서도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와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면 좋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지낸 것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마음이 편했다.
내 후배인 황강은 목사가 있었다. 심장병으로 오래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있을 때였다. 교회 일도 중단하고 부인은 물론 자신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때였다. 한 친구가 나에게 시간이 있으면 황 목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번 가보라고 권고를 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병중에 있는 황 목사를 찾아 만났다. 나를 본 황 목사가 김창걸 장로가 한번 들르라고 얘기했나 보네. 내 건강은 아직 괜찮아. 의사보다야 내가 내 병에 대해서 더 잘 알지. 김 교수도 사모님 병수발을 해보아서 잘 알지 않아? 좀 쉬다가 회복이 되면 또 교회 일을 도와야지. 내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라면서 반겨주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로 보아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긴 시간이 부담을 줄 수 없어 인사를 끝내고 나서는데 한 달쯤 후에 우리 평양냉면이나 같이 하러 가십시다. 라는 것이었다. 내가 김 장로에게 내가 보기에는 힘들어 보였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 모양이라고 했더니 우리 목사는 자기가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에게나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면서 사모님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목사는 내가 다녀온 지 2주일 후에 우이동의 요양시설로 갔고 또 2주간이 지난 후에 세상을 떠났다.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이 목사의 책임인 듯이 지냈다는 얘기들이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른다. 나도 항상 미소와 온화한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반성해보곤 한다. 요 사이는 웃음 운동을 하는 이들이 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 웃음이 즐거움으로 변하고 성격도 명랑해진다고 말한다. 내가 고맙게 기억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 연세대학에서 정년 퇴임식이 있을 때였다. 송별사를 하는 안세희 총장이 김영석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 그 언제 어디서나 보여주시던 잔잔한 미소를 다시 못 볼 것 같아 서운하다고 말했다. 나는 감사히 받아들였다. 그 고맙게 여겨주는 모습을 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을 다짐해 본다. 그런 것이 노년기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여러 해 전 일이다. 서울이 남산 순환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뒤에 미국이 젊은 대학생 같은 남녀가 올라왔다. 그들도 택시를 타려는 참이었다. 빈 택시가 오다가 내 앞을 지나 그 미국 학생들 앞에서 정차했다. 나는 할 수 없이 다음 차를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그 남학생이 나에게 택시를 기다리셨지요? 라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더니 그 두 학생은 기사에게 우리보다 저분이 먼저 기다렸다면서 양보해 주었다. 내가 다가갔더니 남학생이 택시 문을 열어주면서 먼저 타라는 것이었다. 내가 탄 후에 문을 닫아주었다. 나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택시는 떠났다. 잠시 후에 택시기사가 나에게 외국에 가면 젊은 친구들이 다 저렇게 택시를 타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순서대로 타니까 먼저 온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타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 기사도 15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 오늘과 같이 어른 대접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 당시만 해도 경쟁적으로 택시를 빼앗다시피 하면서 타던 때였다. 그날 나는 좀 색다른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는 흔히 젊은이들이 버릇이 없다고 말한다. 예절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최근에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누구나 걱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만 나무랄 필요가 없다. 우리 젊은이들은 보고 배운 것이 없었던 것이다. 젊은이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나는 버스나 택시를 타고 내릴 때는 반드시 기사들에게 인사를 한다. 고맙습니다 라든가 수고하십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간단한 인사다. 그 기사들이 불친절하다든가 불만스럽다고 불평하기 전에 나부터 친절해지고 고마운 마음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이다. 사실 교통부 장관 때문에 기쁘다거나 즐거움을 얻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나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사분들 덕분에 편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갖고 대해주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었던 것이다. 사회생활이 여러 분야에서 좀 더 나이 든 사람들이 후배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범은 얼마든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책임이기도 한 것이다. 꿈꾸는 다락방. 오늘은 100년을 살아보니를 읽어드렸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